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과학특강입니다.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지구과학과 자원공학 분야를 연구하는 신중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전 지구적 이슈와 관련하여 친환경 미래 에너지로 부각되고 있는 수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숙한 원소입니다. 여기서는 지구과학과 자원공학 영역에서 수소가 태초에 우주에서 어떻게 생성되었고, 지구에는 얼마나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필요로 수소를 어떻게 조사, 탐사, 개발하고 확보, 저장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소의 생성을 알아보려면 우주 탄생 시점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하였는데, 이 우주 탄생 순간에 전자나 쿼크와 같은 기본 입자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연구팀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학술지에 빅뱅 직후 우주 온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절대 온도로 약 3조 도 K였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온도 수치이죠. 그 후 우주가 팽창하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코어크 입자들이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고, 대부분의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 핵으로 존재하고, 일부 양성자는 중성자와 결합하여 헬륨 원자 핵이 되었습니다. 빅뱅 후 38년이 지나 우주 온도가 약 3000도 K로 내려가면서 전자가 원자 핵에 붙어서 드디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형성되었습니다. 우주 전체의 구성 원소를 보면 태초에 가장 먼저 형성된 수소가 가장 많습니다. 원자 수 비로 보면 수소가 92%, 헬륨 7%, 산소 0.1% 정도이고, 이것을 질량비로 보면 수소가 74%, 헬륨 24%, 산소 1.0%, 기타 1.0%입니다. 여기서 원자 수 비와 질량비가 다른 것은 원소별로 하나의 원자가 가지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소에도 종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수소라고 하면 양성자만 한 개이고 중성자는 없는 것으로 경수소라고도 합니다. 양성자 한 개와 중성자 한 개인 것은 중수소, 양성자 한 개와 중성자 두 개인 것은 삼중수소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99.9%는 경수소여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소라 하면 이것이 되겠습니다. 중수소는 자연계에 안정된 상태로 극소량이 존재하고, 삼중수소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불안정하며 아주 극미량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는 핵융합 원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지구는 대기, 지각, 멘틀, 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영역마다 구성 원소 비율이 다릅니다. 원소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화학 시간에 원소 주기율표를 암기하느라 고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겠죠.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18개이고, 이 중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92개인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에는 10개 이내의 원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로 보면 질량비 기준으로 철과 산소가 65%를 차지하고 있고, 대기에는 질소가 가장 많고, 지각과 멘틀에는 산소가 40% 이상으로 가장 풍부하고, 핵에는 철이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소는 매우 적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나마 대부분은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바다, 빙하, 지하수와 같은 물,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그리고 지각 내 점토광물이나 수산화물 형태의 암석 등입니다. 이 수소 형태를 질량비로 계산하면 지구 전체에는 약 0.0026%, 지각에는 0.14%, 대기에는 0.01% 정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천연수소는 아주 낮은 비율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존량은 미확인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주에는 그렇게 많은 수소가 지구에는 왜 이토록 적을까요? 그 이유는 수소의 가벼운 질량과 지구의 중력과 온도의 관계에 있습니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기체이므로 같은 온도에서 다른 기체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지구가 생성되던 초기에 지구는 매우 뜨거웠고 이때 가벼운 수소와 헬륨 기체는 운동 에너지가 매우 커서 지구 중력을 이겨내고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초기 태양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태양풍도 지구 대기에 있던 가벼운 수소를 날려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지구에는 기체 상태의 수소는 거의 없어졌고 대부분 화합물 형태에 포함된 수소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체도 우주 속의 존재이므로 비슷한 구성 원소로 되어 있어서 수소, 산소, 탄소 등의 10개 내외 원소가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자수 비로는 수소 62%, 산소 24% 등으로 많고 질량 비로는 산소가 65%로 가장 많습니다. 인체에는 수소가 질량 비로는 3위이고 원자수로는 1위인데 이처럼 인체의 수소 비율이 높은 것은 물이 인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과학기술 총연합회 지원의 이 과학 특강도 전문적 수준의 과학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일반 대중에게 다가가는 노력의 하나인데 이러한 과학 대중화의 하나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도 매년 과학 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 케임브리지 과학 축제 때는 마블 코믹스 영화인 닥터 스트레인지나 셜록 홈즈 드라마로 우리에게 친숙한 영국 영화 배우인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축제 개건 감독을 맡아서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 축제에서 영국 왕립과학협회가 베네딕트 컴버배치 인체를 만드는 데 드는 구성 원소 비용을 계산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신체 182cm, 82kg을 기준으로 신체 구성 원소 59개의 양과 당시 원소별 시장 가격을 가지고 약 9만 6천 파운드, 원화로 약 1억 5천만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물론 존엄한 인간의 신체를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인체의 화학 원소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재미있는 이벤트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 인체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알고 싶다면 빌 브라이슨이 발간한 바디, 우리 몸 안내서라는 도서도 있습니다. 이 책은 인체 구성 원소 얘기를 포함하여 인체의 구조, 기능, 질병, 면역 등에 관한 다양한 인체 과학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주와 자연계에는 태초부터 수소 원소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 이 수소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식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우주와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물이라는 물질이 다시 원소 규모로 쪼개질 수 없고 그 물 속에 수소 원소가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수소 기체를 처음 인식하게 된 것은 영국 과학자 캐번디시인데 1766년에 아연과 철을 황산과 반응시켰더니 어떤 기체가 나왔는데 이 기체에 불을 갖다 대니까 퍽 하고 불에 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캐번디시는 이 기체를 불타는 공기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에 근대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에가 캐번디시의 물타는 공기라는 기체를 산소와 태웠더니 물이 생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부아지에는 물이 고대 철학자들이 말하는 원소가 아니라 산소와 이 기체의 화합물이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라부아지에는 이 기체의 이름을 그리스어로 물이라는 하이드로와 만들다라는 진을 합쳐서 물을 만드는 것이라는 뜻의 하이드로진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영어입니다. 이후 독일어 번역을 거쳐서 일본에서는
현재 우리가 쓰는 한자어 수소로 번역을 하였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물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가벼운 개체라는 뜻의 수소경이라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소의 발견은 인류 과학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고대 철학의 추상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근대 화학의 과학적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수소는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인 가장 단순한 원자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20세기 초 닐스 보어 등이 원자 구조를 연구하고 양자역학을 정립할 때 가장 중요한 표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에서 미래 에너지원으로 진가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에 수소를 미래 에너지원으로 상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재미있게 읽었던 해저 이말리나 지구 속의 행 등의 공상과학 소설 작가인 프랑스의 쥘 베른이 1875년에 신비의 섬이라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소설 내용은 1865년 미국 남북전쟁 때 5사람이 태평양을 표류하다가 어느 무인도인 신비의 섬에서 4년간 머물다가 구조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설 내용 중에 어느 날 두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연료에 대하여 대화를 합니다. 줄 베른이 이 소설을 쓴 19세기 시기는 이미 전기기관 발명과 산업혁명으로 석탄이 주 에너지원으로 부상하던 때인데 소설에서는 석탄 이후의 미래 연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만 요약 발췌하면 이렇습니다. 석탄 대신에 뭘 뗀다는 겁니까? 물일세. 그냥 물이 아니라 아마 전기로 분해한 물을 쓰게 될 걸세. 물의 구성 성분인 수소와 산소가 무진장한 에너지원이 되리라고 믿네. 물은 미래의 석탄이지. 이 대화에서 소설 속 주인공을 통해서 이 책의 저자인 쥘 베르는 미래 언젠가에 물을 전기 분해하여 나오는 수소가 에너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놀라운 미래 상상과 예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쥘 베른이 소설에서 물 전기 분해와 수소 에너지를 상상했는데 실제로 이보다 몇십 년 전에 이를 이용한 연료 전지 원리와 장치가 개발되기는 했습니다. 1839년 영국의 윌리엄 그로우가 수소 연료 전지의 원리를 처음 발명하였고 1859년에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알칼리 전해질형 연료전지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후 기술성, 경제성 한계로 주춤하다가 1969년 미국 달 착륙선 아폴로 11호에 수소 연료전지가 이용되었습니다. 그때는 경제성이나 시장성의 문제가 아니고 우주정복이라는 국가적 경쟁 시대의 과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1990년대부터 기후위기로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가 생기면서 수소 에너지와 수소 연료 전지가 본격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제는 수소가 물질 구성 원소에서 에너지로 그 가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너지원으로서 수소를 어떻게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먼저 수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소, 즉 경수소이며 핵융합 원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는 우주 전체에 비해 지구에는 수소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속에도 자연에서 찾아내거나 화합물에서 추출하거나 해야 합니다. 수소를 어디서 얻느냐에 따라 분류하면 천연수소와 상업수소로 구분합니다. 천연수소는 지구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기체수소를 말합니다. 상업수소는 수소화합물로부터 추출 또는 분해 공정을 통해 생산하는 기체수소를 말합니다. 공정 방식에 따라서 제철이나 석유화학 공정의 부생가스를 정제한 부생수소,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수증기 계질로 얻어지는 추출수소, 물 전기 분해를 통한 수전해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정도에 따라 수소의 종류를 무지개 색상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천연수소는 자연 상태에 있는 기체 수소 그 자체이므로 백색 수소 또는 골드 수소라고 합니다. 상업 수소 중에서도 추출이나 분해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의 탄소 배출 정도에 따라서 배출 탄소를 그냥 방출하면 그레이 수소, 배출 탄소를 포집 저장 처리하면 블루 수소, 탄소 배출이 없는 풍력이나 태양광을 이용하면 그린 수소 등으로 분류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연의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천연수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천연수소의 생성 기원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원적 생성 기원입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에서 3번과 같이 지구 탄생 시 지구 멘틀이나 핵에서 갇혀 있는 태초의 수소로서 이것이 지각 틈을 따라서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지질학 반응 기원입니다. 그림의 2번과 같이 지구 심부의 고온 고압 환경에서 철이 풍부한 암석이 물과 반응하여 삼원석화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수소입니다. 물이 암석의 철 성분을 산화시켜 자철석이 되고 이 과정에서 산소를 잃은 물이 부수수소로 변합니다. 셋째는 방사선 분해 기원입니다. 그림의 1번과 같이 지각 암석 내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지하수 분자를 수소와 산소로 분해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지질학 반응 기원은 수천에서 수백만 년, 방사선 분해 기원은 수천만에서 수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수소는 그림의 4번과 같이 지각 틈을 통해 지상으로 누출되어 대기로 사라지거나 그림의 5번과 같이 지각 내 미생물의 먹이로 소비되거나 그림의 6번과 같이 지각 내에서 화합물 합성에 쓰여서 소모됩니다. 우리가 지각 내에 보존되어 있는 천연 수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림의 7번과 같이 지하 심부의 다공질 암석이나 지하 공간에 포획되어 있는 구조를 찾아서 시추홍을 통해 뽑아내거나 그림의 8번과 같이 기체 수소를 함유하고 있는 지하 암체에 직접 시추해서 추출해내거나 그림의 9번과 같이 철이 풍부한 암석에 지하수를 주입하여 화학 반응을 통해 수소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의 7번과 같이 지하의 기체 수소가 대량으로 축적되어 있으려면 이에 적합한 지질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은 다공질 암석이나 빈 공간이 있어야 하고 또 이 기체 수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치밀한 도움 구조 형태의 덮개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석유 부존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보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천연수소가 부존할 가능성이 많은 지질 환경에는 네 가지 지질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대륙 가장자리의 오피올라이트인데 이 지층은 지각 충돌 시에 대륙으로 밀려난 철이 풍부한 해양 지각입니다. 이 철지람이 물 암석 화학 반응으로 수소를 생성합니다. 둘째는 알칼리성 방사성 화강암 지층인데 이곳엔 방사선에 의해 물이 분해되는 과정을 통해 수소를 생성합니다. 셋째는 거대 화성암 지대로서 이곳에 있는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철지람이 물 암석 화학 반응을 통해 수소를 생성합니다. 넷째는 40억에서 25억 년 전에 형성된 시생대의 그린스톤이나 TTG라는 화강암 저반입니다. 저반이란 마그마가 지표면 위에 분출하지 못하고 그 아래에서 응고된 암석 덩어리를 말하는데 이곳에선 수소를 만드는 물 암석 화학 반응과 방사선 분해가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캐나다 토론토대 등의 연구진이 천연 수소의 자원 잠재력을 추정한 연구 결과를 2025년 국제학술지 네이처 리뷰 지구와 환경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약 40억에서 25억 년 전에 형성된 시생 두대 지각에서
지난 10억 년 동안 지구지가 깊숙한 곳에서 생성된 천연수소는 현재 전 세계 석유 소비량 기준으로 17만 년분에 해당되며 이를 하루 석유 소비량 1억 배럴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320조 톤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추정 부존량으로부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양을 추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서는 최근 전 세계 지하 수소의 잠재 매장량을 최대 1경톤으로 추정하였고,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수치로는 5조 6천억 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초에는 미국 전역에서 천연수소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나타내는 천연수소 잠재 지도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러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일확 천금을 쫒아 194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현상을 골드러시라고 하였고 이 사람들을 그의 연도를 따서 49ers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의 금강 골드러시와 같이 이제는 수소 골드러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에서 지하 천연 수소에 대한 조사 탐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의 천연 수소가 지표로 누출되는 지표 지형의 특징으로 대표적인 것에 페어리 서클, 번역해서 요정의 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연 수소 누출 지역에서 타원형으로 지표가 함몰된 형태를 말합니다. 이를 탐사한 사례를 보면 그림의 왼쪽 아래에 있는 아름다운 이미지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연안의 페어리 서클 지역을 탐사한 라이다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사진은 브라질과 호주의 실제 지형 사진입니다. 이 페어리 서클 지형의 크기는 직경 수미터에서 수백 미터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천년 수소의 발견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장 첫 사례를 보면 1987년 서아프리카 말리라는 한 마을에서 우물을 파다가 새어나온 가스가 불이 붙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되었다가 2000년대에 다시 조사해서 이것이 고순도 수소임을 확인하고 여기서 세계 최초로 천연 수소의 상업적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이나 투자자들도 이제 천연 수소 탐사 사업에 골드러시와 같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들은 이미 천연 수소 탐사 전문 스타트업 회사인 미국 콜로마나 프랑스 멘틀 8에 투자 참여하였습니다. 멘틀 8이라는 스타트업 회사는 수십 년 경력의 지질학, 지구 물리학, 지구 화학, 지진 데이터를 결합한 기술 전문가로 구성되어 선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00만 톤의 천연 수소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몇 년 전부터 국내 암석과 강물의 특성과 수소 생성 가능성에 관한 지구과학적 연구와 함께 지역적 자연수소 측정 자료를 통한 기초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도적인 연구기관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석유공사가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몇 년 전부터 국내 천연수소 생성 가능 지질 환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와 경북의 현무암지대, 경북의 초고철질암지대, 경기도의 산화철 광물이 풍부한 기반암지대, 강원도나 충북 등 철광상 지역에서 천연수소 발생의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연수소는 생성되기만 해서는 자원이 될 수 없고 생성된 수소가 이동해 머물 수 있는 태저감층과 이를 포획해두는 덮개암 등 복잡한 지질 구조가 함께 충족돼야 합니다. 향후 지하 구조에 대한 정밀 조사와 그 잠재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천년 수소 탐사를 시작했으며 전국 200곳을 대상으로 탐사 후 점차 지역 범위를 좁혀 매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도 국내에서 천연 수소 생성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부족 가능성을 분석하는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기술 전략을 분석 제공하는 블룸버그 뉴 에이지 파이낸스가 2030년 전 세계 수소 시장 전망을 발표했는데 주요 수소 수입국으로 EU, 일본 그리고 한국을 꼽았습니다. 수소가 앞으로 석유가스를 대체하는 미래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필요 불가결하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석유가스 수입국으로서 겪어온 에너지 안보의 방향을 이제 수소를 대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수소 또한 탐사 개발뿐만 아니라 비축 저장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나라가 석유가스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수소의 저장은 기체 또는 액체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선 기체 수소와 액체 수소의 특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체 수소의 저장은 20도씨 내외의 온도와 250에서 700기압의 고압 상태로서 부피는 대기압 상태에 비해 200에서 400분의 1로 축소됩니다. 액체 수소의 저장은 영하 253도씨의 극저온과 대기압 수준 상태로서 부피는 대기압 기체에 비해 8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액체 상태가 700기압 기체 상태에 비해 저장 밀도가 1.8배로 높은 저장 효율을 가지고 있으며 운영 효율도 7배 정도 높고 폭발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에 액화 공정에 소요되는 에너지는 700기압 기체 압축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에 비해 3배 정도 높고 극지온 단열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수소와 우리에게 익숙한 연료 물질들인 LPG, LNG, 액체 질소와의 차이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액화 석유가스인 LPG는 프로판이 영하 42도씨, 부탄이 영하 0.5도씨이고 공기보다 비중이 높아서 누출되면 바닥에 깔립니다. 반면에 액화천연가스인 LNG는 메탄으로 영하 162도씨이고 공기보다 가벼워서 누출 시 대기로 날아 올라갑니다. 액체 질소는 영하 196도씨로서 공기보다 약간 무겁습니다. 액체 질소는 급속 냉각이나 냉동 처리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데 과학 시간에 꽃이나 생물을 급속 냉동시켰다가 해동시키면 다시 살아난 실험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수소를 저장하는 방식에는 지상 저장과 지하 저장이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고압이나 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내압 및 단열 철제 용기에 저장하는 것이고 지하에서는 자연 지질 구조나 지하 공동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지상 저장은 탱크 규모의 한계로 소규모 저장과 단기 신속 공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하 저장은 대규모 비축 및 장기 수급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석유가스 지하 비축 저장 개념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하 수소 저장 사례를 보면 저장 형태는 고압 기체이고 저장 방식은 천연 지질 구조가 대부분이고 일부 지하 공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연 지질 구조로는 암염돔, 육가스전, 대수층이 있는데 세계 각국들은 자국 내에 존재하는 지질 구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암염돔 활용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카나다 등이 있고 육가스전 활용에는 영국, 독일,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이태리, 헝가리 등이 있고 대수청 활용에는 독일, 벨기에, 스페인, 카나다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유일하게 스웨덴은 인공적 지하 안방 공동을 이용한 고압 기체 수소 저장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 이유는 자국 내외에 위와 같은 천년 지질 구조가 없기도 하고 국토 안반이 아주 견고하여 지하 공동을 굴착하여 활용하기에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암염돔, 육가스전, 대수층, 지하 공동들은 각각 그 구조 형태나 특성이 달라서 저장 물질 형태와 특성, 저장 용량, 건설 비용, 운영 비용, 저장과 회수 효율성, 단열과 기밀 특성, 운영 사이클 주기 등에서 상대적인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활용 가능한 지질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면 이러한 특성 요소를 잘 비교 검토해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지하 수소 저장 프로젝트가 수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에는 천연적 저장 지질 구조인 암염돔이나 육가스전 대수층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반면에 스웨덴과 같이 견고한 국토 안반이 많아서 지하 안반 공동을 활용하는 방향이 유력해 보입니다. 유관 기술 경험으로는 1980년대부터 수입 석유가스의 대량 장기 비축 저장을 위한 지하 안반 공동 건설과 운영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액화 천연가스와 액체 질소의 극저온 에너지 지하 저장 파일럿 실증 기술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기술 개발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가장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 연구원은 국내 SK건설과 프랑스 지오스탑과 테크니가즈 회사와 공동으로 지하 액화 천연가스 저장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지하 저장 공동 파일럿 플랜트는 대전 연구원 부지 내에 지하 20m 심도에 건설되었고 저장 공동 용량은 110 입방미터였습니다. 저장 물질은 영하 162도씨의 LNG 저장을 목적으로 하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LNG보다 더 극저온이면서 노출 용량이 안전한 영하 196도씨의 액체 질소를 저장 물질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팀은 극저온 액체 에너지 지하 공동 저장을 실증하고 국내 안반 특성, 즉 냉열 거동과 단열 거동을 규명하고 수치 모델링 해석 기술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기술 경험은 미래 액체 수소 지하 저장의 기반 기술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국내에서도 2025년부터 액체 수소 지하 저장 R&D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연구기관은 앞에서 얘기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입니다. 저장 대상은 액체 수소이고 저장 방식은 지하 안반 공동입니다. 앞의 해외 사례에서 지하 안반 공동 저장을 하는 스웨덴과 비교하면 차이는 스웨덴은 고압 기체 수소이고 우리는 저온 액체 수소입니다. 이제 시작된 이 지하 수소 저장 개념 모델의 방향 설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저온 액체가 고압 기체에 비해 낮은 폭발성, 높은 저장 밀도, 높은 운송 효율의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높은 액화 에너지와 극저온 단열 성능은 해결해야 할 요소입니다. 둘째, 국내는 천연적 저장 지질 구조는 없지만 견고한 국토 안반을 활용하되 전리가 다소 분포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라이닝 보강형 지하 안반 공동 방식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이미 영하 196도씨의 극저온 액체 질소 지하 공동 저장 기술과 경험을 영하 253도씨의 액체 수소 저장으로 확장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우리나라의 극저온 액체 수소 지하 안반 공동 저장 개념 모델은 액체 수소와 지하 안반 공동의 두 요소를 접목한 것으로 세계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좋은 성과를 달성하여 우리나라의 수소 에너지 경제와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과학 기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이번 과학 특강에서는 수소가 우리 생명의 근원인 물의 구성 원소이면서 또한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그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지구에 존재하는 수소의 조사, 탐사, 개발, 저장에 관한
지구과학과 자원공학의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 주관의 수소, 원소와 수소 에너지에 관한 과학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